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저는 가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회의감에 빠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퇴원하면서 한 말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 끝내야 한다.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심오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 같은 정치를 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보니 요즘은 언론조차도 도덕성보다는 진영 옹호에 나서는 글이 잦습니다. 단적으로 이재명이 피습되고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면서 비상시에 환자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119 헬리콥터를 이용한 것을 두고 어느 신문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서울대병원 전원 아쉬움 크나 갈등 부추길 일인가? 사설은 놀랍게도 이렇게 썼습니다. 수준 높은 국립부산대병원의 역량을 감안할 때 그곳에서 수술받는 게 정도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요?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지 않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이 왜 문제가 된 것인 줄 이 신문은 정말 몰랐던 것입니까? 그러면서 가족 결정을 두고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혐오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왜 이런 겁니까? 아쉬움이 큰 건 신문 사설처럼 부산대 병원의 역량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간병 편의를 위해 서울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위든 119 헬기를 이용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119 헬기는 정말 위급한 이들을 위해 비상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 4일자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응급 상황이었다면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119 헬기를 제공받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에게 정말 필요한 자질 중에 도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문재인이 자신의 친구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이 있는 공적 영역에서 한 말이라면 문재인의 그 말을 지시로 알아들은 어리석은 비서들이 저지른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문재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이 아내 김정숙이 인도 정부의 요청을 받았다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로 관광을 다녀온 것 역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컨대 아마도 이 정도는 국가원수로서 감춰도 되는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인지 판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정숙의 옷값, 장신, 구값에 썼을지 모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한 것 역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위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는 정말 무엇일까요? 권력자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곧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바로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파괴하는 것, 그 둘이죠. 박 대통령은 그 권력의 사유화로 파면이 되었지만 적어도 속물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정당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온갖 권력의 사유화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민주당의 내용을 지켜보면서 이재명의 사당화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바로 그것이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곧 민주당은 친명일색이라는 말인데 바꿔 말하면 그것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국민의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산의 직갈통치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친윤을 넘어 찐윤의 시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사당화가 이루어진 정당은 사실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천까지 일사불란하게 된다면 그건 당을 전단하는 한 사람 1인을 위한 정당이지 어찌 민주정당이겠습니까? 요즘 민주당을 보노라면 삼김시대도 이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빗자루 몽둥이도 국회를 만든다는 바로 삼김시대도 말입니다. 어쨌든 계파가 공천 기준이 된 정당은 반민주 정당입니다. 그걸 사당화라며 뛰쳐나가 빅텐트를 친다는 정당도 엄격히 말하면 민주정당이 아니긴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념과 정책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세력화가 목표인 정당도 반민주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침내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객 공천이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론은 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른바 친명의 자객 출마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긴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무려 103석을 휩쓸었으니 원외 정치지망생이 도전하는 대부분의 지역구에 기존 의원들이 있을 터여서 자객 공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치지망생으로서는 가급적 비명계 지역구에 도전을 해야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자객 공천이 표면화되면서 자연스레 비주류의 연쇄 탈당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친명 현근택이 이 중요한 시기에 성희롱 발언이 터지면서 당윤리감찰 대상이 되자 한결 편해진 윤영찬이 막판 탈당 대열에서 빠졌지만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멤버 3인방과 그리고 이낙연의 합류 가능성도 이제 점쳐집니다.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 이준석 등이 만드는 신당과 확고한 연대를 통해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합당으로 갈지 문자 그대로 선거연대가 될지는 아직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빅텐트 구축을 통해 제3 정치 세력으로서 입지를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창당 계획을 발표한다.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자신들이 빅텐트 이 3파전 구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홍천도 라디오에 나와 신당의 1차 목표는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선거 비용을 보증받는 것도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창당 후에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등과 연대를 통해 확고한 제3 정치 세력으로 입지를 굳히는 시도를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홍천이 기호 3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 역시 합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당을 해야만 기호 3번이 될 수 있겠죠. 그가 한 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말씀을 들어보고 맞춰가면서 빨리 해야 한다. 김종민 역시 이낙연 전 대표와 뭔가를 같이 하기 위해 탈당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교감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 결국은 세력화를 위해서 어떤 이념과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세력화를 위해서 다들 모이자 뭉치자 이런 말입니다. 이원욱 역시 라디오에서 이준석 등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빅텐트를 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재정당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원욱이 말하는 그 공동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은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공통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닐 뿐 아니라 정치적 결사체도 되지 못합니다.
그 경우 정치적 연대를 한들 문자 그대로 패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라는 글자가 흔히 무리죠. 무리당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땡땡당 이러면 패거리란 뜻입니다. 특히 이재명의 사당화에 반대해서 나온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 3인방은 이준석은 물론 양양자, 금태섭 등과 함께 연대를 할 때 무슨 명분으로 할 것입니까? 전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낙연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을 떠난다고 말을 하지 않고 민주당을 벗어난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간 민주당에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까? 이낙연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 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긴 이낙연은 2003년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을 했을 때, 그러니까 대다수가 노무현을 따라 열린우리당으로 갔을 때, 그리고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이 분당할 때도 민주당에 잔류했습니다. 그런 이낙연이 내놓은 소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되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운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당화가 이제 민주당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은 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인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했습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희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밀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 실제 그런 모습이 보였죠. 민주당이 사실상 분당으로 치닫는 모습을 비칠까 봐서인지 이 민주당 의원 129명이 어제 이낙연이 탈당을 만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성명서에 정청래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그리고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 이런 등등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29명이나 이름을 올리자 당장 릴레이 탈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낙연도 당장 추가 탈당은 힘들지 않겠는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의 정치 행보를 풀어가는 데 있어 굉장히 힘든 결정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모든 의원들과 정당, 세력에게 열어놓고 있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들어와야만 비례대표 공천을 어떻게 하든 기호를 앞번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홍철이 말이 그래서 더 솔직합니다. 저희가 어제 도저히 양심에 찔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는데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것이다. 어쨌든 민주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우은식은 어제 이낙연의 탈당 선언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탈당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다. 이낙연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 정신을 분열로 거스르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민심을 저버렸다. 광주 전남 선출직들도 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분열은 윤석열 정권의 어부지리를 주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위성권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에서 꽃길만 걸어온 분이 24년간 몸담았던 당을 향해 비수를 꽂는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으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장차관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하는 지역들이 일제히 실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TK, 그리고 PK, 그리고 서울 강남 지역. 정말 험지 출마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11일 비대위원 회의에서 공관위 외부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명단들을 보면서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릴까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미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 저는 적어도 기대를 숨기지도 않지만 걱정을 숨기지도 않겠습니다. 적어도 집권 보수 정당의 공관위원들은 이 나라의 양심을 지켜온 경륜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분 정도라면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왜 이런 분이 공관위원을 하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천관리위원인데도 정치를 아는 분이라고는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현직 정치인 3분뿐, 위원장을 비롯해서 외부 위원들은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인 건 물론 왜 이런 분들이 보수 정당의 공천을 관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과거 보수 이데올로그로서 활동을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9명을 40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위원은 이철규 외에도 장동혁 현 사무총장, 초선이죠. 그리고 이종성 의원 등 3명입니다. 외부 인사는 유일준 법무법인 KDH 대표 변호사, 황형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대표 파트너, 윤성주 고려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종학 경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그리고 전혜진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 외식경영학과 학과장,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등 6명입니다. 글쎄요, 이분들이 과연 보수정당, 그것도 집권여당의 공천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관위원장 정용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심 공천은 없다. 깜짝 놀랄 선언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선언입니다. 그가 공관위원장으로서 첫 출근길 기자들에게 선언을 한 말입니다. 기자들이 용산발 공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그가 한 대답이 바로 윤심 공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위원장이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법원장 검증 과정에서 호의적 생각을 갖게 돼 적합하다 생각한 것 같다. 절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 글쎄요. 쿨하게 하겠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다시 기자들이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를 질문하자 그가 한 말입니다. 그건 없을 것이다. 제 느낌에 당 조직이 굉장히 활력 있고 수평적이고 다른 공무원 조직과는 다른 것 같다.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판사 그만두고 교수한 지 오래됐다.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다. 특히 기자들이 대통령 측근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회에 포함된 것을 두고 용산발 공천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묻자 대답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이 아니라 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본다. 당내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그런 걸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당에서 갖고 있는 여러 데이터 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긴 이철규 의원은
바로 직전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죠. 정용화는 당내에서 오신 분들은 원래 정치를 하던 분들이니까 이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해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원외 공관위원회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껐습니다. 외부 위원들은 선거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했다.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번 공천은 국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천하위공의 가치가 반영되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 천하위공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해보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 현근택의 성희롱 발언을 농담으로 건넨 말이라고 옹호를 하면서 징계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탄원서를 쓴 사람은 현근택이 농담으로 건넨 그 말이 과연 사회 통념상 막말에 가까운 말인가라고 하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성희롱이라면 형사고소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이지 언론 플레이부터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없다. 그러고 보니 이 현근택의 처분을 두고 이재명과 정성호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민주당이 사당화가 된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이 김경률은 11일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과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가 지난 9일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친명계 현근택의 징계 수위를 놓고 논의하는 문자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꼬집었습니다. 당시 정성호는 현근택이 당직 자격 징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했고 이재명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라고 받았습니다. 김경률이 말입니다. 민주당의 윤리감찰 시스템이 있음에도 측근 의원과 당대표 둘이서 사적인 관계에서 징계 수위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공당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표의 사당 인증샷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제는 또 황운하와 노웅래가 공천 검증의 벽을 넘은 것이 뉴스가 됐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그 황운하와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가 후보 자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89명의 검증 통과자 명단을 이날 공개를 했습니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이 후보 검증을 통과한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아니, 국민을 어떻게 보았으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에릭 홉스봄은 혁명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종종 편협했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부상시킨 인물 중에서 그 주위에 숭배가 생겨났던 유일한 인물이다. 나폴레옹을 제외하면 말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단두대에서 처형받은 로베스피에르를 생각할 때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유일하게 주위에 숭배가 생겨났던 인물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본래 아라스의 촛대라고 불리던 굉장히 온화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그는 정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만으로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로 우뚝 섰고 결국 숭배를 받았지만 호스보움은 그를 편협한 인간으로 평가합니다. 결국 편협함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테르미돌의 반동, 그러니까 열혈의 반동을 불렀습니다. 무려 정치를 하려는 자는 한 번쯤 단두대에 올랐던 로베스피에르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